어디 격떨어지게 호텔 로비에 똥차를 들이밀어? 냄새 나니까 당장 안 치워.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시집 오면 내 속옷 빨래부터 시작해. 상견례 날 예비 시모는 낡은 경차를 타고 온 제 어머니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습니다. 낄낄거리는 예비 신랑과 비웃음 가득한 시모.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강남 카페 건물의 진짜 주인이 바로 눈앞에 경차 타는 아줌마라는 사실을 말이죠. 자네, 내일부터 장사 접을 준비하게. 상견례 다음 날 아침 10년 묵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대한민국 상위 1% 엄마의 우아하고 처절한 24시간 참교육.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 2시였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최고급 호텔의 위용은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주눅 들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번쩍이는 유리창에 반사된 햇빛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호텔의 화려함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로비 진입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작고 낡은 자동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색이 바래서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가늠하기도 힘든 금색 경차였습니다. 차체 곳곳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고 엔진 소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노인처럼 덜덜거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한명숙이 조심스럽게 핸들을 꺾어 로비 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입구를 지키고 있던 주차 요원들이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인상을 찌푸리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주차 요원 중 한 명이 붉은색 경광봉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여기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뒤쪽으로 돌아가세요. 한명숙이 창문을 내리고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약된 식사가 있어서요. 주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차 요원은 한명숙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죠. 지금 VIP 손님들 들어오시는 시간대라 이런 경차는 로비에 못 세웁니다. 물 흐리지 말고 저기 뒤편 공터 주차장으로 가세요. 얼른요. 한명숙이 잠시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입을 열려던 찰나였습니다. 뒤쪽에서 묵직하고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햇빛을 받아 검은색 차체가 거울처럼 빛나는 최고급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그 차는 한명숙의 경차 뒤에 바짝 붙어 섰고 날카로운 경적을 길게 울렸습니다. 빵! 주차 요원들이 화들짝 놀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습니다. 검은 세단의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눈에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모피 코트를 걸친 중년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목과 목에는 굵은 보석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고 얼굴의 절반을 가린 짙은 선글라스가 위압감을 풍겼습니다. 바로 박민호의 어머니 최영자였습니다. 최영자가 코끝을 찡그리며 손부채질을 하듯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매연 냄새. 이게 무슨 똥차야? 호텔 물 관리 안 해요? 격 떨어지게 이런 고물차가 정문을 틀어막고 있으면 어떡해? 최영자의 앙칼진 목소리가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주차 요원 중 책임자급으로 보이는 직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최영자에게 달려가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금방 치우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최영자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직원에게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팁 줄 테니까 내 차에 흠집 안 나게 잘 모셔요. 그리고 저 고물차는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려요. 쳐다만 봐도 재수 없으니까. 그때 조수석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박민호가 내렸습니다. 그는 앞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는 흠칫 놀라 굳어버렸습니다. 박민호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차. 최영자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박민호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한명숙과 눈이 마주친 최영자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번졌습니다. 최영자가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설마 사돈 되실 분이야? 저런 고물상을 끌고 여기까지 온 거야? 정말 수준 안 맞아서 원. 한명숙은 차 안에서 그 모든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있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박민호는 예비 장모인 한명숙에게 다가와 인사할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박민호가 최영자의 팔을 잡아 끌며 재촉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 봐요. 일단 들어가시죠. 지은이가 기다리겠어요. 최영자가 박민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며 말했습니다. 그래, 들어가자. 여기서 이러고 있다간 내 옷에 싼티 묻겠다. 예, 너도 얼른 들어와라. 두 사람이 도망치듯 호텔 회전문을 통과해 사라지자 한명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차 요원들은 여전히 한명숙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 있었죠. 한명숙은 더 이상 그들과 실랑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기어를 넣고 차를 돌려 호텔 건물 뒤편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구석진 야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차장은 울퉁불퉁한 바닥에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한명숙은 좁은 구석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유난히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 놓인 낡은 보자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 들어 있었죠. 보자기를 품에 안은 한명숙이 차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빛바랜 개량 한복이었지만 그녀가 입으니 묘한 기품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볼 뿐 그 내면의 기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명숙이 먼 길을 돌아 로비에 들어서자 기다리고 있던 딸 김지은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김지은의 눈가는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당하는 수모를 모두 지켜본 모양이었습니다. 김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한명숙의 옷깃을 여며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저런 취급을 받고 가만히 있어? 내가 나가서 따지려고 했는데 민호 씨가 못 나가게 해서. 한명숙이 김지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괜찮다. 오늘처럼 좋은 날 얼굴 붉히면 쓰니? 엄마는 아무렇지 않아. 네가 예쁘게 웃어야 엄마도 기분이 좋지. 김지은이 속상함을 감추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호텔 직원들도 그렇고 어머니도 너무하셔.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말씀을 하셔? 한명숙이 김지은의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듯 말했습니다. 사람은 겪어봐야 아는 법이야. 나중에 다 알게 될 거다. 어서 올라가자. 어르신들 기다리시겠다. 두 모녀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였습니다. 로비 한편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던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한명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호텔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총지배인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하던 말을 멈추고
급하게 한명숙 쪽으로 달려오려 했습니다. 총지배인이 허리를 숙이며 다급하게 입을 열려 했습니다. 아니, 회장님. 그 순간 한명숙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총지배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조용히 입술에 갖다 대며 쉿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신호를 보냈죠.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담긴 위험은 대단했습니다. 총지배인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깊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김지은은 엄마를 챙기느라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 김지은은 분이 풀리지 않는지 핸드폰을 꺼내 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지은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호 씨, 지금 어디야? 아까 로비에서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민호의 목소리는 귀찮음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 지은아. 엄마가 좀 예민하셔서 그래. 아까 냄새난다고 비위 상하신 거 달래드린다고 정신없어서 그랬어. 네가 이해 좀 해라. 지금 룸에 들어왔으니까 얼른 와. 뚜뚜뚜. 박민호는 김지은의 대꾸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지은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지은이 한숨을 푹 쉬며 한명숙을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민호 씨한테 따끔하게 말할게. 오늘 상견례 분위기 안 좋을 수도 있겠어. 한명숙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밥이나 맛있게 먹어.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예약된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방음이 잘 되지 않는지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복도까지 새어 나왔습니다. 최영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문틈을 비집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런 거지 같은 사돈을 만나서 밥을 먹어야 한다니. 식욕이 싹 달아나네. 민호, 너 오늘 밥값 네가 내라. 내가 내기엔 돈이 아깝다. 박민호의 비굴한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에이, 어머니. 그래도 지은이는 착하잖아요. 그냥 봉사활동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세요. 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김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멸감에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김지은이 당장이라도 문을 박차고 들어갈 기세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한명숙이 김지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한명숙은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단정하게 고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아까 로비에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딸을 안심시키듯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망설임 없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한명숙이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가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상견례 장소였습니다. 최고급 한정식 코스 요리가 식탁 위를 화려하게 수놓았지만 그 누구도 젓가락을 선뜻 들지 않았죠.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최영자가 미간을 찌푸린 채 젓가락으로 생선구이를 쿡 찔러 뒤집었습니다. 최영자가 생선살을 헤집으며 심드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굴비야? 비린내가 확 올라오네. 이 호텔 주방장이 바뀌었나? 영 맛이 떨어지네. 박민호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물잔을 채워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워낙 청와대급이시잖아요. 그냥 대충 드세요. 여기 주방장이 바뀌긴 했나 봐요.
최영자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이는 것도 서러운데 밥까지 맛이 없으니 원. 한명숙은 그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도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아래에 두었던 낡은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 들여 준비한 귀한 도라지 정과였습니다. 한명숙이 보자기를 최영자 쪽으로 밀며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귀한 분들 뵙는 자리라 빈손으로 오기 뭐해서 작게나마 준비했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최영자가 선글라스를 코끝에 걸친 채 보자기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으로 보자기를 톡 건드리며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인상을 썼습니다. 최영자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포장지 색깔 좀 봐. 이거 어디 시골 장터에서 사오셨어요? 냄새날 것 같아. 최영자는 보자기 매듭을 풀어보지도 않은 채 그것을 식탁 구석으로 툭 밀어버렸습니다. 보자기가 맥없이 밀려나 물컵 옆에 처박혔습니다. 김지은의 눈가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을 새워가며 만든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는 것을 더는 참기 힘들었죠. 김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열어보지도 않으세요? 박민호가 김지은을 째려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야, 김지은. 너 왜 어른한테 말대꾸야? 우리 엄마가 비위가 좀 약하시잖아. 네가 이해해야지. 김지은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박민호를 쏘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한명숙은 김지은의 손등을 가만히 두드리며 참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한명숙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혹시 제가 타고 온 차나 제 차림새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요? 최영자가 물 한 모금을 마시고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격이 안 맞잖아요. 우리 민호는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카페 사장이에요. 그런데 장모될 분이 마티즈라니 그것도 똥차를. 박민호가 킬킬거리며 끼어들었습니다. 장모님, 그 차 너무 위험해요. 제가 아는 폐차장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고철값이라도 받으시게. 김지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한명숙의 손이 김지은을 강하게 눌러 앉혔습니다. 한명숙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신의 휴대전화 화면을 살짝 터치했습니다. 녹음 앱이 붉은 점을 반짝이며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한명숙이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결혼 조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지은이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최영자가 기다렸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으며 눈을 빛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영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 민호가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그거 전세금 반은 해오셔야죠? 요즘 집값이 얼만지 아시죠? 한명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최영자가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단비는 현금으로 5억 준비하세요. 우리 민호 차도 바꿀 때 됐으니 수입차 한 대 뽑아주시고요. 그 정도는 해야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겠어요? 김지은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상상도 못한 무리한 요구에 말문이 막혔죠. 하지만 최영자의 폭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영자가 김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 시집 오면 회사 그만둬라. 여자가 밖으로 나돌면 집안 꼴 우스워져.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서 아침상 차리고 청소부터 해.
내가 손에 물 묻히는 거 질색인 거 알지? 박민호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그래, 지은아. 우리 엄마가 깔끔한 거 좋아하셔서 남이 해주는 밥은 안 드셔. 네가 좀 고생하면 되잖아. 김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김지은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결혼 못해요. 아니, 안 합니다. 박민호가 당황하여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 너 미쳤어?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너희 집안 가정교육이 이따위야? 김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박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가정교육? 지금 가정교육 못 받은 게 누군데 그래? 우리 엄마 무시하는 거 더는 못 참아. 최영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 얘 눈 뒤집히는 거 봐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아수라장이 된 식탁 분위기 속에서도 한명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위험 있는지 소란스럽던 최영자와 박민호마저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명숙이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최영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돈어른, 방금 하신 말씀들 전부 진심이시죠? 5억에 외제차에 우리 딸 식모살이까지. 최영자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농담인 줄 알았어요? 돈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어디 공짜로 시집 오려고. 한명숙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뼈에 새겨듣죠. 한명숙은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카드를 한 장 꺼냈습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검은색 금속 카드. 바로 최상위 부유층만 소유한다는 블랙카드였습니다. 한명숙이 지나가던 지배인을 불러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여기 계산해 주세요. 팁도 넉넉히 넣었으니 직원들끼리 나눠 가지시고요. 지배인이 두 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으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손님.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자가 그 모습을 보고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그저 까만색 카드만 보일 뿐 그 가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영자가 손부채질을 하며 비꼬았습니다. 어머 세상에. 백화점 포인트 카드로 밥값을 계산해요? 없는 사람들이 자존심만 세다더니 별꼴을 다 보겠네. 박민호도 덩달아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장모님, 그런 건 동네 슈퍼에서나 쓰시죠. 창피하게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한명숙은 그들의 조롱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김지은의 손을 꽉 잡고 식당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지방을 넘기 직전 한명숙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매서웠습니다. 한명숙이 박민호를 응시하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강남에서 카페 한다고 했지? 그 건물 관리비는 꼬박꼬박 내고 있나 모르겠네. 요즘 소방법이 강화돼서 불법 증축 같은 거 걸리면 골치 아플 텐데. 박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건 왜? 한명숙은 대답 대신 알 수 없는 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굳어있는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딸을 데리고 미련 없이 룸을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로비로 나오는 동안 김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의 손이 너무나 따뜻하고 또 너무나 힘있게 느껴져서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한명숙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호텔 정문을 나섰습니다. 구석진 주차장에 세워진 낡은 마티즈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명숙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두 모녀가 차에 오르고 시동을 걸자 낡은 엔진 소리가 다시금 덜덜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처량한 울음이 아니라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호텔을 빠져나가는 동안 룸에 남겨진 최영자와 박민호는 멍하니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최영자가 인상을 쓰며 투덜거렸습니다. 뭐야, 저 여자? 마지막에 눈빛 봤니? 무슨 귀신 들린 줄 알았다. 소름 끼쳐. 박민호가 찜찜한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카페 얘기는 왜 꺼낸 거지? 기분 나쁘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들이 건드린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일 아침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 말입니다. 한명숙의 마티즈는 붉게 물든 노을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겁고도 비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박민호의 대형 카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전혀 우아하지 않았죠. 최영자가 카운터 한가운데서 팔짱을 낀 채 직원들을 쥐잡듯이 잡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툭툭 치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야, 김 매니저. 여기 테이블 닦은 거니? 얼룩이 그대로잖아. 너희는 사장이 안 보면 일을 이따위로 해? 직원이 허리를 굽히며 당황한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 바로 다시 닦겠습니다. 최영자가 혀를 차며 직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어휴, 내가 못 살아. 아래 것들은 조금만 풀어주면 기어오른다니까. 어제 그 사돈네랑 똑같아. 박민호가 하품을 하며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전날의 피로가 가지 않은 듯 부스스한 얼굴이었지만 표정만은 의기양양했습니다. 박민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거들먹거렸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어제 그 거지 같은 집안 정리하고 나니까 속이 다 시원하지 않으세요? 최영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내 말이. 어제 내가 기를 아주 팍 죽여놨지. 감히 어디서 굴러먹던 경찰을 끌고 와서 우리 집안에 묻어가려고. 주제를 알아야지. 두 모녀가 낄낄거리며 남을 깎아내리는 재미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카페 입구의 풍경이 심상치 않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육중한 검은색 밴 2대가 카페 앞에 급정거하더니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 사이로 칼날같이 다림질된 슈트를 입은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앞장섰습니다. 바로 한명숙의 법률 대리인 강준우 변호사였습니다. 딸랑 마이너스 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카페 안으로 들이닥치자 손님들과 직원들이 겁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화기애애했던 카페 분위기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하게 식어버렸죠. 최영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안 나가? 강준우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또벅또벅 최영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서늘한 눈빛에 압도된 최영자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준우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최영자 앞 테이블에 툭 던졌습니다.
강준우가 사무적인 말투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이신 한명숙 회장님의 전담 변호사 강준우입니다. 최영자와 박민호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민호가 더듬거리며 되물었습니다. 누구라고요? 한명숙? 어제 지은이네 엄마요? 최영자가 코웃음을 치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이고 참나. 변호사 양반, 사람 잘못 찾아왔네. 그 여자가 무슨 건물주야? 마티즈 타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서 사기를 쳐? 강준우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옆에 있던 보좌관에게 손짓했습니다. 보좌관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강준우에게 건넸습니다. 강준우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등기부등본과 계약해지 통보서였습니다. 강준우가 서류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시죠. 이 건물을 포함한 상가 전체의 실소유주는 한명숙 회장님입니다. 두 분은 지금까지 회장님 소유의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박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명하게 적힌 소유자 한명숙이라는 글자가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박민호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잖아? 엄마, 이거 진짜 지은이네 엄마 이름이야. 최영자가 서류를 뺏어들고 눈을 비비며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준우의 공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강준우가 품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보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 한명숙 회장님께서는 임차인 박민호 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오늘부로 즉시 해지하셨습니다. 최영자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해지? 누구 마음대로 해지야? 계약 기간 남았는데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강준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조항 하나하나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제12조 위반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카페 뒤편 테라스를 불법으로 확장하고 2층 창고를 무단으로 개조하셨더군요. 박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 그건 장사가 잘 돼서 손님 좀 더 받으려고 잠깐 늘린 건데. 강준우가 말을 자르며 더 강력한 펀치를 날렸습니다. 게다가 지난 2년간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거둔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신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거둔 관리비 어디다 쓰셨습니까? 유흥비로 탕진하신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횡령이자 계약 해지 사유입니다. 최영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가 자랑하던 명품 가방과 보석들이 사실은 횡령한 돈으로 산 것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준우는 시간을 주지 않고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강준우가 뒤에 있던 집행관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집행 시작하세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건장한 남성들이 붉은색 압류 딱지를 들고 카페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최영자가 아끼던 고가의 수입 가구, 벽에 걸린 미술품,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에 차례대로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영자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어 집행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이거 내 거야. 내가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거라고. 어디다 딱지를 붙여.
집행관이 무표정하게 최영자를 밀어내며 딱지를 붙였습니다. 공무집행 방해하지 마세요. 더 큰일 치르고 싶으십니까? 박민호는 구석에서 핸드폰을 꺼내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신이는 장모님이라고 저장된 한명숙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가운 기계음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전화가 안 돼. 없는 번호래. 우리 이제 어떡해?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은 최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았다가 강준우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죠. 최영자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변호사 양반, 우리 좀 살려줘요. 사돈끼리 이러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어제는 실언을 좀 했지만 다 우리 애들 잘 살라고 그런 거잖아. 제발 한 번만 봐줘요. 강준우가 혐오스럽다는 눈빛으로 자신의 바지를 잡은 최영자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손을 쓰지도 않고 다리를 빼내며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강준우가 싸늘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사돈이라뇨? 어제부로 파혼 통보하지 않으셨습니까? 법적으로 두 분은 회장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입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최영자와 박민호가 멍하니 고개를 들어 강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준우가 또박또박 말을 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라고 하셨죠? 이제 그 말 본인들이 실천하실 차례입니다. 불법 증축물 원상복구 비용, 밀린 관리비, 위약금까지 전부 배상하지 못하면 형사 고소까지 진행될 겁니다. 몸으로 때우시든 감옥에서 때우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강준우는 넋이 나간 두 사람을 뒤로하고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업장은 폐쇄합니다. 손님들 내보내고 셔터 내리세요. 직원들은 사장인 박민호의 눈치를 보는 대신 강준우의 기세에 눌려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카페 안에는 붉은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집기들과 바닥에 주저앉은 두 모녀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카페에 화려했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준우가 마지막으로 나가며 카페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쫓겨난 최영자와 박민호가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지만 소리는 차단되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시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카페 건너편 도로변에 정차된 최고급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뒷좌석의 창문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와 달리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선글라스를 낀 한명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자신의 건물 앞에서 절규하고 있는 최영자와 박민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느껴지지 않는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벌레가 발버둥 치는 것을 보는 듯한 무심함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우연히 고개를 돌렸다가 한명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민호의 입이 떡 벌어지며 손가락으로 한명숙을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지은이네 엄마. 최영자가 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한명숙은 이미 창문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유리창이 닫히며 한명숙의 얼굴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한명숙의 차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빠져나갔습니다. 운전석의 기사가 룸미러를 통해 한명숙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바로 댁으로 모실까요? 한명숙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회사로 가주세요. 내 딸이 일하는 곳이 어떤지 좀 봐야겠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차는 속도를 높여 빌딩 숲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최영자와 박민호의 비명은 도시의 소음에 묻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두 사람에게는 혹독한 겨울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질 무렵이었습니다. 김지은의 자취방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한 구석, 김지은은 멍하니 앉아 박민호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죠. 김지은이 액자에서 사진을 꺼내 반으로 찢으며 흐느꼈습니다. 김지은이 찢어진 사진을 쓰레기 봉투에 넣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보 같아, 김지은. 정말 바보 같아.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좋다고 웃고 있었다니. 책상 위에 놓인 휴대전화는 아까부터 쉴 새 없이 진동을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박민호라는 이름과 함께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째 찍히고 있었죠. 문자 메시지 알림음도 연달아 울렸습니다. 지은아, 제발 전화 좀 받아봐. 내가 다 설명해. 우리 엄마가 잠깐 미쳤었나 봐. 한 번만 만나줘. 무릎 꿇고 빌게. 김지은이 휴대전화를 집어들어 전원을 꺼버리며 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구질구질하게 정말. 전화기는 꺼졌지만 김지은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다가는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김지은은 겉옷 하나를 대충 걸치고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작정 걷다 보니 발길이 닿은 곳은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차가운 강바람이 김지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강물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검은 강물 위로 도시의 불빛이 일렁이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 같았죠. 김지은이 무릎에 얼굴을 묻으며 오열했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어떡해. 나 때문에 그런 수모를 당하시고. 그때였습니다. 조깅을 하던 한 남자가 김지은의 벤치 옆을 지나다가 멈칫했습니다. 김지은이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을 때 주머니에서 지갑이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다가와 지갑을 주워들었습니다. 남자가 숨을 고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요, 지갑 떨어뜨리셨는데요. 김지은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남자를 바라보았죠. 운동복 차림에 땀방울이 맺힌 남자의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남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남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김지은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너 혹시 김지은 아니니? 해성여고 김지은? 김지은이 눈물을 훔치며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았습니다. 선한 눈매와 다부진 입술, 기억 속에 누군가가 떠올랐습니다. 김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너 강도현? 도현이 맞니? 강도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김지은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며 짝사랑했던 순수했던 소년. 그 소년이 어느새 훤칠하고 듬직한 청년이 되어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도현이 반가움에 활짝 웃으려다 김지은의 퉁퉁 부은 눈을 보고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강도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김지은은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에게 이런 비참한 꼴을 보이다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죠.
강도연은 김지은을 재촉하는 대신 잠시 망설이다가 자판기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강도연이 캔커피를 김지은의 손에 쥐어주며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일단 이거 마시면서 좀 진정해. 손이 얼음장이다. 김지은이 따뜻한 캔을 2손으로 감싸 쥐자 온기가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 온기가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까지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강도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김지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참의 정적 끝에 김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파혼했어. 바로 어제. 강도연이 놀란 기색을 감추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김지은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바보 같지?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나만 좋다고 매달렸어.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줄도 모르고. 그 집안이 돈 좀 있다고 유세 떨 때 내가 딱 잘라냈어야 했는데. 김지은은 본물 터지듯 속에 있던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 엄마가 당한 무시, 박민호의 비겁한 태도까지. 강도연은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가끔 저런 나쁜 놈들, 네가 고생이 많았네라며 맞장구를 쳐줄 뿐이었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니 김지은의 속이 한결 후련해졌습니다. 강도연이 김지은 쪽으로 몸을 돌리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자책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사람 보는 눈이 좀 없었던 건 인정하지만 그건 그놈이 연기를 잘한 탓이지 내 탓이 아니야. 김지은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위로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강도연이 따라 웃으며 김지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야. 넌 고등학교 때부터 똑똑하고 당찼잖아. 지금도 충분히 멋져. 그런 놈 때문에 내 가치를 깎아내리지 마. 원래 똥차가 가고 나면 벤츠가 온다는 말도 있잖아. 김지은이 강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액땜했다고 생각해야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내가 더 보란듯이 잘 살 거야. 강도연이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자, 번호 찍어. 동창회도 안 나와서 연락할 길 없었는데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다. 앞으로 힘들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연락해. 술 친구는 해줄 수 있으니까. 김지은이 망설임 없이 자신의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강도연은 자신이 잘 나가는 IT 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은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지은에게 필요한 건 성공한 CEO가 아니라 편안한 친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강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자. 밤 공기 차다. 데려다 줄게. 김지은은 강도연의 손을 잡지 않고 스스로 씩씩하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은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도연아. 덕분에 기분이 좀 나아졌어. 조심히 가. 나 혼자 갈 수 있어. 강도연이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서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들어가서 푹 자고.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연락할게. 강도연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바라보던 김지은은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걷는 동안 휴대전화를 켜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한명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명숙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딸 어디니? 밥은 먹었어? 김지은이 코끝이 찡해져서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산책 좀 하고 들어가는 길이야. 엄마,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한명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엄마가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지은이는 엄마의 자부심이야. 알지? 이제부터 꽃길만 걷게 해줄게. 김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응, 엄마. 나 이제 진짜 정신 차렸어. 회사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은 딸 될게.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김지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어제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푸석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재킷과 하이힐, 그리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까지 완벽한 커리어 우먼의 모습이었죠. 김지은이 현관을 나서며 구두 굽소리를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좋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회사에 도착한 김지은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박민호와의 결혼 준비 때문에 미뤄두었던 해외 마케팅 프로젝트 기획안이었습니다. 밤새 머릿속으로 구상했던 아이디어들을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기 전 김지은은 완성된 기획안을 들고 본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본부장에게 기획안을 제출하고 나오는 김지은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동료들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며 불렀지만 김지은은 로비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사오겠다며 먼저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1층 로비에서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못 씻은 듯한 몰골의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박민호였습니다. 그는 초조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입구를 지키고 있다가 김지은을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박민호가 김지은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너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김지은이 기겁하며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남자의 악력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주변을 지나던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보았지만 박민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은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이거나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당장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박민호가 김지은에게 매달리며 애원했습니다. 경찰? 야, 우리가 남이야? 제발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우리 카페 다 망하게 생겼어. 너희 엄마가 진짜 건물주라며? 네가 말만 잘하면 봐주실 거 아니야. 김지은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니? 우리 엄마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봐달라고? 꿈깨. 박민호가 표정을 싹 바꾸며 험악하게 위협했습니다. 이게 진짜 좋게 말하니까. 너 나랑 결혼하기로 했잖아. 위약금 물어내기 싫으면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 박민호가 김지은의 팔을 으스러져라 꽉 쥐자 김지은이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아파. 놓으라고. 그때였습니다. 누군가의 크고 단단한 손이 박민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직근 소리가 날 정도로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박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김지은의 팔을 놓았습니다. 아, 뭐야, 너 누구야? 김지은을 보호하듯 앞을 막아서는 넓은 등판이 보였습니다. 말끔한 슈트 차림에 서늘한 눈빛을 한 남자, 강도연이었습니다. 강도연은 업무 협차 이 회사에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습니다. 강도연이 박민호의 손목을 비틀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더러운 손, 당장 치워. 여자한테 손 찍어마는 게 내 놈이 말하는 사랑이냐? 박민호가 강도연의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너는 또 뭐야? 남의 연애사에 왜 끼어들어? 강도연이 피식 웃으며 박민호를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연애사? 내가 보기엔 스토킹 범죄 현장 같은데. 지금 당장 보안팀 부르고 경찰에 넘겨줄까? 아니면 내 손으로 조용히 처리해줄까? 강도연의 뒤로 회사 보안 요원들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민호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강도연과 김지은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강도연이 김지은을 돌아보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김지은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괜찮아. 도연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박민호가 그 틈을 타 도망치듯 회전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당할 것 같아? 도망치는 박민호의 뒤통수에 대고 강도연이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이제 시작인데. 김지은은 멍하니 강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추리닝 차림에 편안했던 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백마탄 왕자님 같은 모습이 낯설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강도연과 김지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연, 그 설레는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의 서늘한 경고는 회사 로비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박민호는 강도연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박민호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강도연이 박민호의 코앞까지 다가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한 번만 더 지은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 주먹이 먼저 나갈 거야. 알아들었어? 박민호가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알았어. 간다가. 남의 회사에서 왜 이래? 박민호는 도망치듯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한지 지켜보던 김지은조차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강도연은 박민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굳었던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김지은을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도연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놀랐지? 저런 놈은 초장에 확실하게 밟아놔야 다시는 얼씬도 못해. 괜찮아? 김지은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 덕분에 살았어. 혼자였으면 정말 막막했을 거야. 고마워, 도연아. 강도연이 김지은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친구끼리 뭘. 이제 일하러 가봐. 나도 미팅 있어서 가봐야겠다. 저녁에 통화하자. 김지은은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으로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그 시각 한명숙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박민호 집안의 탈세 정황이 담긴 서류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죠. 한명숙은 전화기를 들고 국세청 담당자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제보를 이어갔습니다. 한명숙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남구 소재 카페 루체와 그 모친 최영자 씨의 차명 계좌 내역입니다. 지난 5년간 소득 신고 누락분이 상당할 겁니다. 철저하게 조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끄는 한명숙은 곧바로 주거래 은행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한명숙이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한명숙입니다. 박민호 씨 명의로 된 대출건들 만기 연장 절대 불가입니다. 규정대로 즉시 회수 절차 밟아주세요.
한명숙의 전화 한 통으로 박민호 집안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최영자는 강남의 한 명품 중고 매입처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양손에는 아끼던 명품 가방과 보석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당장 밀린 월세를 내기도 벅찬 상황이 되자 눈물을 머금고 팔러 온 것이었죠. 최영자가 가방을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콧대 높게 말했습니다. 이거 알죠? 국내에 5개밖에 안 들어온 한정판이에요. 내가 이거 살 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값 좀 잘 쳐줘요. 매입 직원이 흰 장갑을 끼고 가방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최영자 쪽으로 밀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이거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 밑부분에 스크래치도 있네요. 이 가격 아니면 매입 어렵습니다. 최영자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도둑놈들 아니야? 야, 안 팔아. 딴 데 갈 거야. 직원이 어깨를 으쓱하며 대꾸했습니다. 그러세요. 어차피 다른 데 가셔도 이 가격 못 받으실걸요? 급전 필요해 보이시는데 그냥 파시죠. 최영자는 분해서 손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결국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장 카드값 막을 돈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헐값에 넘긴 돈을 쥐고 매장을 나오며 땅을 치고 통곡하고 싶었습니다. 반면 김지은에게는 인생 최고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후 회사 대강당에서는 전사 직원이 모인 가운데 승진 발령식이 열렸습니다. 단상 위에 오른 김지은의 이름이 호명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녀가 기획한 해외 마케팅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어 창사 이래 최연소 팀장으로 승진한 것이었습니다. 사장이 직접 김지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김 팀장,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했어. 우리 회사의 미래가 자네 손에 달렸네. 앞으로도 잘 부탁해. 김지은이 상기된 얼굴로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내려오는 김지은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퇴근길 회사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명숙이 뒷좌석 창문을 내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한명숙이 차 문을 열어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딸 승진 축하해. 오늘 엄마가 거하게 쏠 테니까 어서 타. 김지은이 차에 오르며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꿈만 같아. 팀장이라니. 다 엄마 덕분이야. 차가 도착한 곳은 바로 그 호텔이었습니다. 상견례 날 모욕을 당했던 그 한정식 집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총지배인이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총지배인이 공손하게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따님 승진 정말 축하드립니다. 전망 제일 좋은 VIP 룸으로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두 모녀를 에스코트했습니다. 김지은은 달라진 대우에 어리둥절하면서도 당당하게 걷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비싼 코스 요리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습니다. 한명숙은 와인 잔을 들고 김지은과 건배를 했습니다. 한명숙이 따뜻한 눈빛으로 김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그동안 엄마가 너무 꽁꽁 숨기고 살았지? 네가 혹시라도 돈맛을 알고 나태해질까봐 걱정했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 엄마 걱정이 기우였구나.
한명숙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김지은에게 건넸습니다. 김지은이 통장을 열어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영이 셀 수 없이 많이 찍힌 잔액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김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어? 한명숙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시집갈 때 비상금으로 주려고 모은 거야. 그런데 이제 시집갈 때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인생 멋지게 사는데 써라. 집을 사든 차를 사든 아니면 여행을 가든 내 맘대로 해. 김지은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한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열심히 살게. 엄마한테 부끄럽지 않게 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 될게. 두 모녀가 행복한 웃음꽃을 피우는 사이 도시의 반대편 낡은 빌라촌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좁은 방. 최영자와 박민호가 짐짝처럼 구겨져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뜯지 않은 이삿짐 상자들이 나뒹굴고 있었죠. 최영자가 퉁퉁 부른 라면을 휘저으며 신경질을 냈습니다. 아우, 짜증나.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돼지우리 같은 데서 라면이나 처먹고 있어야 해? 이게 다 그 여우 같은 년 때문이야. 박민호가 국물을 마시며 힘없이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내일 일자리라도 알아봐야지 이러고 있으면 돈이 나와? 그때 켜두었던 TV 뉴스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화제의 기업인 마이너스 초고속 승진 신화, 김지은 팀장이라는 자막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 김지은은 세련된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TV 속 김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 비결은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겉만 화려한 포장보다는 본질에 집중했던 것이. 최영자가 먹던 젓가락을 TV 화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라면 국물이 화면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영자가 악에 받쳐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 앙큼한 것 좀 봐. 우리는 이 꼴이 됐는데 지는 방송을 타? 아주 살판났네, 살판났어. 박민호도 화면 속 김지은의 모습에 배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인데 전 약혼녀는 승승장구하는 꼴을 보니 질투심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박민호가 주먹으로 바닥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제가 저렇게 잘 나가면 우리는 뭐가 돼? 엄마, 뭐 방법 없어? 저 기집애 콧대 좀 꺾어 놓을 방법 없냐고. 최영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북에 꽂혔습니다. 도끼가 서린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최영자가 씩씩거리며 노트북을 끌어당겨 켰습니다. 방법이 왜 없어? 내가 이대로 죽을 것 같니? 내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봐야지. 아니, 아주 뭉개버려야지. 박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뭐 하려고? 인터넷에 글이라도 쓰게? 최영자가 타자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분노로 인해 거칠고 빨랐습니다. 화면에는 충격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찍혔습니다. 최영자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요즘은 여론전이 최고라며? 재벌 건물주 행세하는 꽃뱀 모녀. 내가 아주 사회적으로 매장해줄게. 어디 두고 보자. 제목 유명 기업 최연소 팀장 K양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돈 보고 접근했다가 파혼당한 억울한 사연. 최영자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거짓말들이 문장이 되어 화면을 채워나갔습니다. 그 글이 불러올 파장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두 모녀는 낄낄거리며 악마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행복의 절정에 있는 김지은에게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 아직 그녀는 이 끔찍한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엄마와 함께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회사 로비에 들어서려 했습니다. 어제 승진의 기쁨이 아직 가시지 않아 발걸음은 가벼웠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회사 정문에 다다르기도 전에 산산이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평소라면 출근하는 직장인들로 분주해야 할 회사 앞이 웬일인지 소란스러웠습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낯선 사람들이 정문을 가로막고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적힌 문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 건물주 행세하는 꽃뱀 모녀, 내 아들 인생 돌려내라. 돈 보고 접근해서 혼수 5억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파혼 통보. 갑질 마녀 김지은 팀장은 즉각 사퇴하라. 김지은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한 기분에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그때 시위대 맨 앞에 서 있던 최영자가 김지은을 발견하고는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최영자가 악에 받친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기 저 여자가 바로 그 꽃뱀입니다. 우리 순진한 아들 등쳐먹고 뻔뻔하게 회사 다니는 꼴 좀 보세요. 최영자의 외침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시위꾼들이 일제히 김지은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물러가라. 꽃뱀은 물러가라. 양심도 없는 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김지은은 너무나 당황스러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카메라를 든 무리가 하이에나 떼처럼 김지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조회수의 목숨 건 일명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지은의 코앞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며 무례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유튜버가 카메라를 들이밀며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김지은 씨 맞으시죠? 전 약혼자분께 혼수 5억 요구하신 거 사실입니까? 건물주 행세하면서 갑질하셨다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또 다른 유튜버가 김지은의 길을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묵비권 행사하지 마시고 해명해 보세요. 진짜 돈 보고 접근하신 겁니까? 김지은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외쳤습니다. 아니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비키세요. 제발 비키세요. 하지만 유튜버들은 물러서기는커녕 더욱 집요하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극적인 장면을 뽑아내어 조회수를 올리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죠. 김지은은 공포에 질려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인파를 뚫고 회사 로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로비에 들어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던 동료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승진을 축하해 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김지은을 쳐다보고 있었죠. 동료 직원 한 명이 옆 사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저거 진짜야? 게시판 글 보니까 완전 악질이던데. 어떻게 저러고 회사를 다녀? 그러게 말이야. 사람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우리 팀장님 불쌍해서 어쩌냐? 김지은은 귀를 막고 도망치듯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인사팀장이 김지은을 불렀습니다. 인사팀장의 표정은 더없이 싸늘하고 딱딱했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 봉투를 내밀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 밖이 시끄럽네. 회사 이미지도 있고 하니 당분간 자택대기 하세요.
징계위원회 열릴 때까지 출근하지 마시고요. 김지은이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팀장님, 저거 다 모함이에요.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인사팀장이 곤란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이 뭐가 중요해? 지금 회사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로 항해 글이 올라오고 있어. 일단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쉬고 있어. 이건 명령이야. 결국 김지은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회사 뒷문으로 쫓겨나듯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지은은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자신의 이름과 회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올린 글은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각종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었죠. 댓글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담했습니다. 와, 관상은 과학이라더니 얼굴 보니까 딱 꽃뱀상이네.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신상 털어서 아예 못 살게 만들어야 한다. 건물주 엄마, 웃기고 있네. 사기꾼 집안이구만. 김지은은 핸드폰을 끄고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시각 한명숙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건물 앞에도 최영자가 돈을 주고 고용한 용역들이 몰려와 난동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역들이 건물 입구에 날달걀을 던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악덕 건물주 한명숙은 각성하라. 세입자 피 빨아먹는 흡혈귀. 보증금 떼먹고 도망가냐? 나와서 사죄해라. 건물 유리에 깨진 달걀이 흘러내리고 밀가루가 날렸습니다. 세입자들이 불안해하며 관리실로 항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한명숙은 집무실 블라인드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강준우 변호사가 태블릿 PC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한명숙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수집은 잘 되고 있나요? 강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건물 CCTV에 얼굴들 다 찍혔고요. 인터넷 게시글, 댓글들 PDF 따서 체증 완료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죄. 혐의는 차고 넘칩니다. 한명숙이 입술을 굳게 다물며 낮게 은조렸습니다. 아직이야. 저것들이 더 날뛰게 놔둬.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들 때까지. 한편 근처 모텔방을 잡고 작전 본부로 쓰고 있는 최영자와 박민호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박민호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며 붕대를 머리에 감고 있었습니다. 가짜 환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였죠. 박민호가 거울을 보며 낄낄거렸습니다. 엄마, 나 어때? 좀 불쌍해 보여? 아까 댓글 보니까 나보고 힘내라고 난리 났던데. 최영자가 박민호의 옷매무새를 헝클어뜨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아주 딱이야. 방송 켜면 눈물 좀 짜내고. 알았지? 사람들이 후원금 팍팍 쏘게 만들어. 방송이 시작되자 박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비련의 남주인공으로 돌변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박민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카메라에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까지 했었는데 여러분 응원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제 전 재산을 가져가고도 모자라서 저를 스토커로 몰더라고요. 채팅창에는 박민호를 응원하는 글과 후원금이 빗발쳤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진짜 나쁜 년이네. 오빠 울지 마세요. 유유. 후원금 10만 원 쏩니다.
맛있는 거 드세요. 돈이 들어오는 알림소리에 최영자는 입이 귀에 걸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론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습니다. 자신감이 하늘을 찌른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최영자가 박민호에게 눈짓하며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민호야, 이제 때가 됐다. 걔 지금 멘탈 다 나갔을 거야. 이럴 때 확 찔러야 돈이 나오지. 박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지은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협박을 넘어선 범죄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틀어박혀 공포에 떨고 있던 김지은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김지은은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는 박민호였습니다. 지은아, 상황 봤지? 지금 네가 살 길은 하나뿐이야. 합의금으로 현금 10억 준비해. 그러면 내가 엄마 말려서 시위도 끝내고 글도 다 지워줄게.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딴 수작 부리면 너랑 내 엄마 사회에서 영영 매장시켜버릴 거야. 내일 정오까지 답장 줘. 문자를 읽은 김지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10억이라니. 그들은 애초에 사과나 복귀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자신과 엄마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죠. 김지은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래? 정말 악마들이야. 두려움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김지은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았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김지은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명숙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는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이니? 한명숙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김지은이 울음을 터뜨리며 외쳤습니다. 엄마, 흑흑, 엄마 어떡해. 저 사람들이 돈 내놓으래. 10억 안 주면 우리 다 죽여버리겠대. 나 무서워 죽겠어.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황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한명숙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에 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한명숙이 낮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지은아. 뚝 그쳐. 김지은이 훌쩍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한명숙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녹음기를 끄며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습니다. 한명숙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그 문자 절대 지우지 말고 캡처해놔. 엄마가 기다리던 게 바로 그거야. 김지은이 어리둥절하여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기다렸다니? 한명숙이 강준우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내며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공갈 협박, 그것도 10억이나 요구했으니 이건 특수공갈 미수야. 이제 명예훼손 따위랑은 차원이 다른 죄가 되는 거지. 놈들이 제 무덤을 아주 깊게 팠어. 강준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 준비를 했습니다. 한명숙은 딸을 안심시키며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명숙이 부드럽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숨어 있을 필요 없다. 눈물 닦고 일어나. 내일 아침 네가 직접 저놈들 가면을 벗겨버리러 가자. 엄마랑 도연이가 다 준비해놨다. 김지은은 엄마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엄청난 에너지에 저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김지은이 주먹을 꽉 쥐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할 수 있어. 저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해.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김지은의 눈빛은 비개인 뒤에 하늘처럼 맑고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반격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고 덫에 걸린 짐승들은 자신들의 최후를 모른 채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린 채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거웠습니다. 김지은의 회사 앞은 최영자가 고용한 시위대와 구경꾼들 그리고 유튜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축제라도 벌어진 것처럼 꽹과리를 치고 확성기를 틀어대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최영자는 돗자리를 깔고 앉아 컵라면을 먹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김지은을 욕하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전단지를 흔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꽃뱀한테 물려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박민호는 옆에서 붕대를 고쳐 매며 핸드폰으로 라이브 방송 댓글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감출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은이 겁을 먹고 돈을 보낼 거라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박민호가 킬킬거리며 최영자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걔 지금 쫄아서 연락 올 때가 됐는데 10억 들어오면 뭐부터 살까? 최영자가 김칫국을 마시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일단 강남 아파트부터 다시 구해야지. 그리고 내 명품 가방들 다시 다 사올 거야. 아우, 생각만 해도 신나네. 그때였습니다. 군중들 사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대형 트럭 한 대가 멈춰서더니 트럭 짐칸에 설치된 거대한 LED 스크린이 서서히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트럭 옆으로는 검은색 밴 여러 대가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밴의 문이 열리고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내려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김지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서 우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순백의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고개를 든 그녀의 모습은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양옆에는 한명숙과 강도연이 든든하게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최영자가 먹던 컵라면을 내려놓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쟤 미쳤나 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나와? 아, 김지은, 돈 가져왔어? 박민호도 카메라를 김지은 쪽으로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기 뻔뻔한 꽃뱀이 나타났습니다. 저 얼굴 좀 보세요.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유튜버들이 벌떼처럼 김지은에게 달려들었지만 경호원들이 단단한 벽을 만들어 접근을 막았습니다. 김지은은 시위대 한가운데 설치된 간이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김지은의 입에 집중되었습니다. 김지은이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저희 어머니를 향한 추악한 거짓말들의 가면을 벗기려 합니다. 최영자가 콧방귀를 뀌며 소리 질렀습니다. 거짓말은 네가 하고 있겠지. 어디서 피해자 코스프레야? 돈 내놓으라니까 헛소리하고 있어. 김지은은 최영자의 야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들이 저를 꽃뱀이라고 매도하며 제가 혼수 5억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죠? 자, 여기 그날의 진실이 있습니다. 강도연이 신호를 보내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은 없었지만 날짜와 시간이 찍힌 녹음 파일 재생 화면이 떴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잡음 하나 없는 깨끗한 음성이 광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 내용. 일단 우리 민호가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그거 전세금 반은 해오셔야죠? 예단비는 현금으로 5억 준비하세요. 우리 민호 차도 바꿀 때 됐으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지. 시집 오면 매일 아침 우리 집에 와서 아침상 차리고 청소부터 해라. 최영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생생하게 녹음된 그날의 막말들이 수백 명의 군중과 수만 명의 라이브 시청자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시끄럽던 광장이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뭐야? 저거 저 아줌마 목소리 아니야? 와, 대박. 5억을 요구한 게 며느리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어? 몸으로 때우라니 저게 사람이야? 최영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거 조작이야. 요즘 AI로 목소리 다 만든다잖아. 저거 가짜라고. 하지만 김지은의 반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화면이 바뀌더니 이번에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들이 나타났습니다. 강도연이 마이크를 이어받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강도연이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박민호 씨가 운영하던 카페의 자금 흐름도입니다.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세입자들에게 거둔 돈이 박민호 씨 개인 유흥비와 도박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내역입니다. 화면에는 박민호가 강남 클럽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한 영수증과 불법 도박 사이트 입금 내역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야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쓰레기가 피해자 행세를 했어? 내 아들 인생 돌려내라더니 지 아들은 도박꾼이었네. 박민호가 얼굴을 감싸쥐며 주저앉았습니다. 라이브 방송 채팅창은 욕설로 도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꽃뱀은 너네들이었네. 와, 진짜 소름 돋는다. 연기 대상 줘야겠네. 후원금 환불해주세요. 사기꾼들아. 강도연은 멈추지 않고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최영자 씨가 공장 공금을 횡령하여 명품 가방과 보석을 구입한 장부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시위를 위해 사채를 끌어다 쓴 내역과 댓글 조작 업체에 입금한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화면에 뜬 댓글 조작 의뢰서와 입금 내역을 보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동조했던 여론이 전부 돈으로 만들어진 가짜였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 군중들은 분노했습니다. 누군가가 최영자를 향해 마시던 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사기꾼 아줌마야. 어디서 거짓말을 해? 물병이 최영자의 발치에 떨어져 튀었습니다. 최영자는 돗자리 위에서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모함이야. 우리 민호는 잘못 없어. 마지막으로 김지은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매서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제 저녁 박민호 씨가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스크린에 박민호가 보낸 협박 문자가 대문짝만하게 띄워졌습니다. 합의금으로 현금 10억 준비해. 안 그러면 너랑 내 엄마 사회에서 영영 매장시켜버릴 거야. 그 문자를 본 순간 군중들의 분노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여기저기서 구속해라. 쓰레기들. 이라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박민호가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지르며 무대 쪽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꺼줘. 저거 당장 꺼. 아니라고. 저건 그냥 홧김에 보낸 거라고. 그가 무대 위로 기어 올라와 스크린을 부수려 할 때였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시위 현장을 에워싸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 팀장이 박민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박민호 씨, 당신을 특수공갈 미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박민호가 바닥에 얼굴이 눌린 채 발버둥 쳤습니다.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피해자야. 제니가 나한테 사기친 거라고. 다른 경찰관들은 도망치려던 최영자를 붙잡았습니다. 최영자는 경찰관의 옷깃을 잡고 늘어지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이거 인권 침해야. 경찰관이 단호하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최영자 씨, 당신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공금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얌전히 따라오세요. 철커덕.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최영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팔찌 대신 은색 수갑이 그녀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죠. 군중들은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찍으며 환호했습니다. 한명숙은 무대 아래에서 강준우 변호사와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맺힌 한을 푼 듯한 후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명숙이 강준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사람들 죄값 하나도 빠짐없이 다 치르게 해주세요.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강준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대한민국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경찰차에 끌려가던 박민호가 김지은을 발견하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방금 전까지 난동을 부리던 것과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민호가 눈물 콧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은아,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사랑했잖아. 응.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김지은은 무대 위에서 그 모습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의 미련이나 동정은 없었습니다. 김지은은 마이크를 끄고 돌아섰습니다. 김지은이 강도연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가자, 도연아. 더 볼 것도 없네. 강도연이 김지은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이제 다 끝났어.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최영자와 박민호를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시위꾼들과 유튜버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광장에는 찢어진 전단지와 쓰레기들만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쓰레기들 사이로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온 한 줄기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명숙이 김지은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장하다. 무서웠을 텐데 잘했어. 김지은이 엄마의 품에 얼굴을 묻으며 참았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떨려 죽는 줄 알았어. 다리가 후들거려. 한명숙이 김지은의 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자도 돼. 악몽은 끝났다. 강도연이 두 모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거짓은 스스로 판 무덤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동안의 시련을 씻어내는 가장 아름답고 눈부신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리에는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전광판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뉴스 화면을 올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나운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리를 울렸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거액의 혼수를 요구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되었던 강남 카페 모자 사건의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원을 나오는 최영자와 박민호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축 처진 어깨와 초라한 행색은 누가 봐도 그들이었죠. 아나운서가 판결 내용을 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최 씨와 박 씨에게 특수공갈 미수 및 명예훼손, 횡령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청구된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 이들의 남은 재산은 모두 강제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뉴스를 지켜보던 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아이고, 결국 감옥 갔네. 꼴 좋다. 그러게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 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니까. 그 시각 한명숙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뉴스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판결문과 배상금 입금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명숙은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표정으로 찻잔을 들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강준우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기부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준우가 서류를 내밀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배상금 전액과 회장님 사재를 합친 10억 원 미혼모 자립지원재단에 기부 처리 완료했습니다. 여기 기부 증서입니다. 한명숙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어요, 변호사님. 더러운 돈은 좋은 곳에 써서 씻어내야죠. 그 돈이 힘든 엄마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강준우가 존경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뜻 분명 잘 전달될 겁니다. 언론에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모범 사례라며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이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어휴, 인터뷰는 무슨. 나는 이제 조용히 내 인생 즐기러 갈 겁니다. 남은 일 처리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부탁해요. 한편 김지은의 회사 분위기도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김지은은 이제 최연소 홍보이사라는 명패가 놓인 개인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에 주눅든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여유롭고 당당했습니다. 팀원들이 회의실로 들어오며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이사님, 이번 신규 프로젝트 기획안 가져왔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김지은이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하게 살피며 날카로운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여기 타겟 분석이 좀 약한데요? 2030세대의 니즈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세요. 겉보기에만 화려한 거 말고 진짜 실속 있는 콘텐츠로요.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진정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사님, 바로 수정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마친 김지은이 퇴근 준비를 하며 가방을 챙길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편이라고 저장된 강도현이었습니다. 김지은이 전화를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아. 나 지금 막 퇴근하려던 참이야. 강도연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생했어, 이사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데리러 왔어. 로비 앞이야. 내려와. 김지은이 설레는 마음으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회사 앞에는 강도연이 차에 기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지은을 보자마자 달려와 가방을 들어주며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습니다. 강도연이 김지은의 손을 깍지 끼며 물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지? 저녁은 맛있는 거 먹자. 뭐 먹고 싶어? 김지은이 강도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너랑 먹으면 뭐든 다 맛있지. 아, 맞다. 오늘 엄마가 여행 떠나신다고 했어. 배웅하러 가야 해. 강도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 어머님 드디어 출발하시는구나. 얼른 가보자.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한강공원 주차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부시게 빛나는 최신형 제네시스 세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명숙이 선글라스를 끼고 트렌치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차 트렁크에 짐을 싣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멋진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김지은이 달려가 한명숙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벌써 준비 다 했어? 짐이 왜 이렇게 많아? 한명숙이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김지은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것도 줄인 거다. 전국 일주를 하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 딸 밥 잘 챙겨 먹고 회사 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김지은이 눈시울을 붉히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엄마 진짜 갈 거야? 놔두고 혼자 가면 좋아? 나 심심해서 어떡해. 한명숙이 호탕하게 웃으며 김지은의 등을 찰싹 때렸습니다. 이 기집애가 다 커서 어리광은. 너한테는 이제 든든한 보디가드가 있잖니. 도연군,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하네. 옆에 서 있던 강도연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지은이 눈에서 눈물 한 방울 안 나게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편안하게 다녀오십시오. 한명숙이 흐뭇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고 간다. 혹시라도 싸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내가 당장 차 돌려서 와서 혼내줄 테니까. 한명숙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반려견 해피가 귀여운 고글을 쓰고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명숙이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찬 엔진 소리가 가을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명숙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나간다. 내 인생 즐기러 가니까 찾지 마라. 너희들도 행복하게 잘 살아라. 김지은과 강도연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다녀와. 사진 자주 보내고. 어머님, 운전 조심하세요. 한명숙의 차가 미끄러지듯 주차장을 빠져나가 탁 트인 도로 위로 멀어졌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경쾌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족쇄를 풀고 날아오르는 새처럼 말이죠.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던 김지은이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 저녁의 시원한 공기가 가슴속까지 상쾌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강도연이 김지은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잠깐 걸을까? 두 사람은 노을이 지기 시작한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물은 붉은 노을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일렁이고 있었고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였습니다. 몇 달 전 이곳 벤치에서 울고 있던 김지은에게 강도연이 캔커피를 건넸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김지은이 벤치를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기 기억나? 나 저기서 찌질하게 울고 있었잖아. 그때 네가 커피 안 줬으면 나 아마 한강물에 뛰어들었을지도 몰라. 강도연이 피식 웃으며 김지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무슨 무서운 소리를. 그때 넌 울고 있어도 예뻤어.
사실 나 그때 너 보면서 다짐했었어. 김지은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다짐? 무슨 다짐? 강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김지은을 마주보며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강도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하게 빛나는 심플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강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너 혼자 울게 하지 않겠다고. 네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내가 되겠다고 다짐했어. 지은아, 나랑 평생 같이 걸어줄래? 김지은은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강도연의 진심 어린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는 오직 그녀만을 향한 사랑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김지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너라면 내 남은 인생 전부를 맡겨도 좋을 것 같아. 고마워, 도연아. 강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김지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반지는 마치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처럼 딱 맞았습니다. 강도연이 김지은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며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지은이 강도연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우리 엄마만큼, 아니 엄마보다 더 행복하게 살자. 강도연이 김지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너의 든든한 배경이 되어줄게. 화면은 멀어지며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비추다가 시원하게 뚫린 해안도로를 달리는 한명숙의 모습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한명숙은 창문을 활짝 열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없는 평온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한명숙의 독백이 내레이션으로 깔렸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곤 하죠. 좋은 차, 비싼 옷, 화려한 보석. 하지만 진짜 품격은 그런 껍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킬 줄 아는 용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결단력, 그리고 스스로 당당하게 설 줄 아는 마음. 그게 진짜 명품 아닐까요? 한명숙이 백미러를 보며 윙크를 날렸습니다. 인생, 아직 즐길 날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껍데기보단 알맹이가 꽉 찬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노을 지는 바다를 배경으로 질주하는 한명숙의 차 위로 끝이라는 자막이 떠오르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끝이 아니라 그들의 빛나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포근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던 이들이 결국 자신의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지은 씨와 현명한 어머니 명숙 씨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당당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처럼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듯 여러분의 인생에도 곧 꽃피는 봄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